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이해솔, 김정은, 그리고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계기로 AI와 기술주 전반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여기에 11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 부담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투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미증시 전반적인 상황, 이해솔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라클발 충격을 좀 극복한 모습으로 마무리했는데요. 11월 CPI 지수가 발표됐는데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CPI 지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셧다운의 영향으로 통계 왜곡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또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라클의 충격을 감싸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0.1% 상승하면서 47,95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3% 상승한 23,00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6,774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CPI 지수와 관련한 잡음에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저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빅스 지수도 하락세 보였고요. 주요 주가 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JP모근은 AI 열풍 2차 수혜주 쏠림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는 브로드컴 같이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2차 수혜주들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 관련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로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11% 상승하면서 AI 관련주 전반의 매수세를 다시 이끌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93%, 엔비디아도 2%대 강세 시연해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탄탄한 실적이 나왔던 팔란티어도 4.8%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이끌어내면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역시 최근 M7 종목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스페이스X 상장과 무인 택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이어가면서 3%대 강한 상승세 시연해냈습니다. 구글과 메타 역시 2% 내외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입니다. 트럼프의 대마초 관련 규제 완화 발언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핵 융합 에너지 기업과 6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추진합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핵 융합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는 현지 시간 18일 알파벳이 투자한 비상장 핵융합 기업 TA 테크놀로지스와 전령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가 트럼프 미디어의 자본력과 TA의 핵융합 기술을 결합해 핵융합 발전의 상업화와 대형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병 소식이 전해진 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장 초반 한때 3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핵융합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기술적, 재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서너 명을 면접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지명 결정이 수주내로 내릴 것이라고 현지 시간 18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들 모두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누가 될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말 이전에 지명자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을 위해 차기 연준 의장이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기준금리를 1%, 어쩌면 그보다 더 낮게 내려야 한다며 연준의 강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로급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호평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존 금리를 올린 뒤 내년 이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니케이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날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본은행이 내년에도 기존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니케이는 일본은행은 향후 경제활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립금리와 기존금리 간 차이를 줄여나갈 듯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 발표에도 관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키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이번 분기 북미 지역 매출은 9% 증가했지만 관세 타격으로 중화권 매출은 17%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엘리엇 힐 나이키 최고 경영자는 나이키는 재기의 중반에 접어들였다며 인력 재배치와 소매업체와 관계 회복 등 우선순위를 정했던 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소파이입니다. 핀테크 기업 소파이 테크놀로지스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을 기업력으로 본격 확장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상업용 고객을 위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소파이 USD를 론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은 365일 언제나 거의 즉시에 가까운 속도로 저렴하게 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앤서니 노토 소파이 최고 경영자는 블록체인은 금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적 슈퍼사이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수익원 다각화 기대감에 소피아는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튜잇입니다. 인튜잇이 현지 시간 18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손잡고 자사 금융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도입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년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투잇은 USDC 기반의 인프라를 활용하며 연중 무휴 자금 이동이 가능한 프로그램형 결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핵심 금융 기능의 속도와 효율성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해솔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종목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5월이면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데요. 새로 임명될 연준 의장에 따라서 달라질 미국 정책에 대한 부분도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모 이슈는 부패 신고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유지가 주택조합의 무상으로 넘어갈 뻔했는데요. 이걸 막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8억 원의 부패 신고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한 주택조합은 공유지 10,000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대상 토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무상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담당 구청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신고자 A씨는 구청의 이 같은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무상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5,000평은 주택조합에 375억 원에 매각돼 국고와 자치단체로 돌아갔는데요.
권익위는 토지 판매 대금 375억 원을 근거로 신고자에게 부패 신고 무상금 18억 원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 신고 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15년 지급됐던 신고급 11억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해준 구청 담당자들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 이슈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 모 이슈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작은 사안이라도 조금 더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나왔던 이슈가 되는 부분들만 핵심만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해솔 아나운서 먼저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연이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한 카카오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박글 게시자는 17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폭파 협박 대상에 네이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 카카오 CS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누군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A군 명의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건물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A군은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이미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전날 범행한 인물과 동일인이 A군의 명의를 도용해 재차 폭파 협박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 및 네이버 등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경찰 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별도의 수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 모 회사 대표인 김범석 씨가 5년 전 한국법인 대표 시절 쿠팡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쿠팡 측은 5년 전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된 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인데 숨진 노동자의 유족 측은 김범석 대표의 불법이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와 SBS는 2020년 10월 당시 김범석 쿠팡 한국법인 대표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A씨가 나눴던 메신저 대화를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와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27살 장덕준 씨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대표는 숨진 장 씨의 근무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의 분말을 표출했습니다. 숨진 장 씨의 이 같은 모습을 CCTV에서 찾아 장 씨가 과로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A씨는 외국인으로 쿠팡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카카오와 쿠팡 기업 관련한 소식 이해솔 아나운서가 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는 김정은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번 뉴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줄어든 반면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간 데다 빚을 내 투자하는 B2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약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불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달 기준 40조 7,582억 원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700억 원 이상이 늘었고 하루 평균 약 600억 원씩 증가한 셈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15 대책 이후 기존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주담대 대출이 높아지자 생활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다 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주담대 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4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의 여윳돈이 줄어든 결과 B2 수요가 늘어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소득은 늘지 않는 반면 주거비와 생활비가 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처를 찾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B2 수요 때문에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출 쏠림 현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금융권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최대 30일간 차량 판매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를 과장 광고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된 건 차량 판매 과정에서 사용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입니다. 법원은 이 용어가 차량이 스스로 모든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의 상시 개입이 필요한 보조주행 수준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의 차량 제조와 판매 면허를 최대 30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중국에 이어 테슬라의 두 번째 주요 생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판매 중단이 즉각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주 당국은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테슬라가 문제된 문구를 수정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관련 피해 사고는 없었다며 캘리포니아 내 차량 판매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테슬라의 주가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라서 매도 매물대의 규제 리스크가 전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의 뉴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먼저 국내 뉴스로는 B2나 대출 쏠림 같은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잘 전해주셨고요. 또한 미증시와 관련한 테슬라가 요즘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미증시를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계기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조용히 여행하기 좋은 여행지를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강릉 주문진입니다. 네, 주문진 하면 대부분 수산시장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수산시장 근처에 있는 동네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진앙, 주변 동네와 바닷길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문진은 강릉 주문진 시장이 굉장히 일단 유명한 곳이고요. 강릉시 북쪽에 위치한 항구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과 항만 기능이 살아있는 생활형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장 쪽을 조금만 지나면 주택가, 골목, 항구, 그리고 바닷길이 이어지는데 이 구간이 최근 조용히 걷기 좋은 동네 여행 코스로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자자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문진 동네 산책 후에는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주문진 해변을 함께 둘러보는 코스가 좋습니다. 네, 주문진 해변은 강릉의 다른 해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고요. 모래사장과 바다가 맞닿아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일출명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방문하면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분 정도 차로 이동하시면 영진 해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바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촬영지 자체보다도 해변이 넓고요.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바다를 여유 있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주문진에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 해안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짧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적당히 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주문진으로 돌아와서는 소규모 카페나 식당에서 잠시 쉬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지역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개인 카페가 굉장히 중심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문진 여행은 한 곳을 오래 보는 여행뿐만 아니라 동네 산책, 해변, 그리고 바닷길로 이어지는 짧고 알찬 코스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네, 이런 주문진 여행은 사실 사람이 많은 축제나 이벤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조용히 겨울 바다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여행지입니다. 네, 주문진 여행은 계획을 빽빽하게 세우기보다는 걷다가 멈추고 다시 이동하는 식으로 여유 있게 움직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네, 시장 방문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항구와 골목만으로 충분히 여행이 되는 곳,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강릉 주문진의 동네 여행지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또 다른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투자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12월 19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며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어제보다 0.91% 오른 4,030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미국 증시 반등 영향으로 강보합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어제보다 1.51% 상승한 914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흐름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6,300원, 전거래일 대비 1.21% 하락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56만 2천원, 1.81% 상승하며 반도체 대장주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7만 9천원, 0.13% 상승하며 강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3만 3천원, 0.29%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대형주 중심으로 업종별 등락이 갈리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은 44만 8천원, 3.94% 상승했고요. ABL바이오는 19만 400원, 2.04% 상승하며 바이오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삼천당제약은 23만 9천원, 5.99% 상승하며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형주는 혼조, 조선에너지, 바이오가 지수 하단을 바친 하루였습니다. 이상 국내 증시 마감이었습니다. 네,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둘 다 훈풍이 불어왔던 하루였는데요. 미국의 물가 둔화에 오라클발 쇼크가 좀 안정화되면서 이에 따라 코스피는 4천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또한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죠. 이번 주말은 기분 좋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다면 이제는 특징적인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특징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먼저 준비한 특징주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9일 오전 오름 테라퓨틱은 전일 대비 11.45% 뛴 97,3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장중 98,6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1,450억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PS는 기업 가치가 높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부채 부담 없이 조달하고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인 KB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와이스 자산운용, 한국 투자 파트너스 등 다수의 신규 투자자가 합류한 이번 CPS 투자 유치는 기존 파이프라인 추가 개발, 신규 페이로드 클래스 개발, DAC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유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는 이번 투자는 임상 단계 진입을 앞둔 주요 파이프라인을 진전시키고 신규 페이로드 개발과 함께 종양학을 넘어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차별화된 신약 후보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름테라퓨틱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에서는 시가 97,500원으로 출발한 뒤 6% 넘게 상승한 104,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름테라퓨틱 대규모 전환 우선주 투자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강했던 흐름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듀캠바이오입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식약처로부터 종목 허가를 받았던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듀캠바이오는 방사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기업인데요. 유방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인 듀캠바이오 FES 주사액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FES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방사성 의약품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체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활용한 PET와 CT 영상 진단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유방암의 약 70%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발현하며 해당 수용체의 발현 여부는 치료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표로 작용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과 관련해서 임상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임상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FES는 전신 중앙의 호르몬 수용체 상태를 PET와 CT 영상 진단을 통해서 조직 검사 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PET, CT 영상 진단 검사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듀캠바이오는 이번 품목 허가를 계기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진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상업 공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듀캠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김정은 아나운서가 특징주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종목 알지노믹스입니다. 올겨울 IPO에 대여져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알지노믹스가 개장과 동시에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했는데요. 오늘 또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상승의 중심에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릴리가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상장 전부터 일라일릴리와 1조 9천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기술력을 검증한 바가 있는데요. 또한 기관의 74%가 알지노믹스의 성장성에 베팅을 했습니다. 릴리 외에도 다수의 제약사와 기술력 검증을 진행 중으로 4년 뒤 매출은 약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은 이를 든든한 파이프라인을 얻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따따블을 기록한 알지노믹스, 또한 튼튼한 성장성을 가진 릴리가 다음 주 시장의 행오버 물량을 버텨낼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알지노믹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지노믹스 시초가가 종가일 정도로 장중 초반부터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알지노믹스 17만 7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알지노믹스까지 알아봤는데요. 알지노믹스에 대한 기업 소식은 2017년에 설립이 됐고 리보엑산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에 특화한 곳입니다. 항암제와 희귀 난치성 질환 약물을 주로 개발한다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이혜솔 아나운서가 가져왔는데요. 네, 어떤 특징주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특징주는 스페이스 관련 수혜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IPO 추진 및 국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19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55분 기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전거래일 대비 4,270원 상승한 18,15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내년 IPO가 가시화되면서 이 회사에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당시 스페이스X의 몸값이 약 187조 원이었던 만큼 상장 시 보유 지분의 가치가 10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 미래에셋 그룹 측은 2022년에서 2023년 스페이스X에 2억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스페이스X와 관련해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8천억 달러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다. 이는 500억 달러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은 오픈AI를 제치고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스페이스X가 내년도 하반기 IPO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보도됐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또한 SNS 게시글에 어크레이트하다고 답글을 남겼다며 내년 하반기 상장될 시 기업 가치는 약 1조 달러에서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평가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오늘 14,910원으로 출발한 뒤 상한가를 기록하고 종가는 17,57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또 다른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대규모 창업 지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오늘 특징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바로 키스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전개가 됐는데 오늘은 이마저도 이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급락의 배경으로는 매각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던 건데요. 오늘 오전 K스트는 회사 최대주주인 SM엔터테인먼트와 1호 투자조합 1호가 맺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양수인인 1호 투자조합 1호 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계약 해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호 투자조합 1호를 카이스트의 매수자로 정하고 SM스튜디오, SMEJ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주식 659만 251주를 주당 5,16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9.11% 하락하면서 종가는 3,59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한화갤러리아를 소개합니다. 한화갤러리아는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서울 압구정의 갤러리아 명품관을 중심으로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와 주얼리, 리빙 제품 비중이 높아서 VIP 고객도 많은 편이고 매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식음료와 고급 레스토랑 등 식품 사업도 키우고 있는데요. 먼저 갤러리아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화점 사업이 첫 번째인데요. 명품관 이스트와 웨스트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리뉴얼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매장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F&B 사업입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춰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세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화 리조트 등 레저 사업에 연계해 향후 시너지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명품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기반되고 있고 점포 구성으로는 수익성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이슈된 것은 바로 파이브가이즈의 매각 소식입니다.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운영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방향으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예상 매각가는 약 600억에서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투자 대비 약 3배 가까운 평가를 받으면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화갤러리아는 종합적인 고급 라이프 기업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명품 수요의 꾸준한 성장, 압구정 3건의 가치 상승, 그리고 한화그룹 내 다른 호텔과 사업 협력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한화갤러리아 기업 소개였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한화갤러리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어제와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의 요인으로는 한화그룹 오너가의 계열사 지분 매각 소식에 한화갤러리아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오늘은 약간의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음은 이제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인데요. 이 리포트를 쉽게 이해솔 아나운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또 어떤 산업이 내년에 좋은 흐름을 보일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하루하루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어지러운 연말 정세의 모습인데요. AI 버블론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섹터가 주춤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 종목의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 점검해보는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1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ABL 바이오였습니다.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ABL 바이오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었죠. 11월 12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초에는 펩트론의 기술 평가 기간을 10개월 추가하면서 정정 공시를 했고 또 알테오젠은 ALT 비포 관련 독일 과처분 명령, 또 미국에서는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소식에 한 달 만에 바이오주의 악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자증권은 회복이 불가능한 명확한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연말이라는 특수한 시간인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관련해서는 1월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인 JPM 헬스케어 콘퍼런스인데요. 내년에는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됩니다. 먼저 이 콘퍼런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매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또 투자자들이 모여서 신약 개발과 파트너십,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소개합니다. 투자 기회를 창출해내는 바이오, 제약 기업의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즉, 바이오의 CES라고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릴리와 존슨앤존슨 등 빅파마와 주요 글로벌 바이오텍이 참여해 26년 전망과 계획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국내 기업들이겠죠. 이 콘퍼런스에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는 국내 기업들과 또 글로벌 빅파마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국내 기업들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최근 다사다난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특허 분쟁 이슈를 먼저 정리해봐야겠죠. 독일 민사법원의 키트루다 SC 특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14개 피지얼은 예상대로 최초의 피지얼과 같은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제조 방법에 대한 미국 IRP 청구는 중요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할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알테오젠의 물질 특허는 어려운 조건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또 알테오젠의 증권가에서는 이번 가처분 명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규모가 키트루자 전체 매출의 약 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죠. 이에 알테오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의 건이 주주 동의로 승인됐습니다. 알테오젠은 다가오는 JPM 콘퍼런스에서 직접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기회에 회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독자적인 하이브로자임 기술 플랫폼을 포함해 파이프라인과 향후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런 알테오젠에 대해 특허 분쟁에 흔들리지 않고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투자증권은 한미약품을 26년 한 해를 이끌 가장 유망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의 비만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이 약에 대해 식약처가 품목 허가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비영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피글레나타이드에 대한 탑라인이 발표되면서 연말에 예정된 이벤트 하나는 이미 발생했지만 한미약품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머크사의 기술이 이전된 메시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임상 2비상이 12월 중 종료 예정으로 내년 초 탑라인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파트너사 머크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인데요.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JPM 컨퍼런스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1월 머크사이 보여주는 기대감에 따라 26년 4분기 마일스톤 수령까지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투자증권은 한미약품의 26년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5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과 또 앞으로 다가올 제약 바이오 섹터 관련 중요한 이벤트, JPM 컨퍼런스 관련한 소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어지러운 연말 정세에 투자에 혼란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인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해솔 아나운서와 함께 제약 바이오와 관련한 투자 리포트 잘 짚어봤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부분에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K-바이오, K-뷰티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출 친화형 규제 서비스가 핵심이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처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는데요. 1년 사이 약 236만 2천 명이 늘어 최초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소비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72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하루 평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3분이 줄어든 반면 스포츠 및 레포츠 시간은 7분, 개인 위생은 4분, 외모 관리는 3분이 늘어났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생활이 단순한 노년기가 아니라 두 번째 청춘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업계의 생존 전략도 달라졌는데요. 학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배움을 갈망하는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학습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습지로 대표되던 전통 교육 기업들이 이제는 시니어 에듀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 콘텐츠 기획력과 교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니어 맞춤 학습지, 디지털 문해교실, 두뇌 건강 트레이닝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과거에는 학습을 자녀에게만 제한했다면 이제는 축적한 경제력을 토대로 직접 학습지를 구독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액티브 라이프 프로그램을 구독 중인 연령대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데요. 지난 9월 기준 프로그램을 학습 중인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30%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0대는 23%, 80대는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배움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뷰티 업계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에서 70대 여성층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 동안, 항산화 시술 등 뷰티 관리에도 적극적인데요. 피부과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지방 파괴 주사, 필러 등 복합 시술을 받는 50에서 60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30대에서 40대보다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예쁘게 나이 드는 법을 찾는 시니어 세대가 늘면서 글루타치온처럼 피부와 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항산화 제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 없이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는 구강 용해 필름 형태로 출시된 제품이 특히 인기입니다. 삼키기 부담이 없어 노년층 맞춤 루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는 교육이나 뷰티를 넘어
경제구조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령화 흐름에 대응해 시니어 고객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인 우리원 뱅킹 내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과 청담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거점 살롱드 원더라이프를 개설하고 상속과 노후 대비 수요를 겨냥한 안심 신탁 상품을 선보이는 등 디지털 현장, 상품을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시니어의 자산 관리, 상속, 은퇴 후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인구 변화가 아닙니다. 아이 중심이던 시장이 이제는 부모 세대, 나아가 시니어 세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소비의 중심이 시니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시니어는 새로운 시장의 주체이자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부터 미증시까지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해솔 아나운서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코스피를 믿어보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까지 발표가 되면서 월요일장에서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믿어보자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4,000피로 돌아왔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 코스피. 네, 떠나지 마 코스피 재치 있는 한 줄평으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연말을 같이 맞이해 봅시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4,000피를 회복하고 미증시도 흐름이 좋았던 만큼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